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안방을 흔들었습니다. 한정숙이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일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고 슬리퍼를 신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처럼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한정숙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침대맡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강일원의 그림자가 깨진 유리 조각 위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한정숙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불은 켜지 마. 한정숙은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그 목소리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새벽이 오기까지의 6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6달 동안 강일원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을 하나를 무너뜨리기까지 정확히 6개월이 걸렸습니다. 6달 전 강일원과 한정숙은 충청도의 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강일원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지 2해째였습니다. 35년을 복무했고 마지막 보직은 사단 정보참모였습니다. 한정숙은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늙고 싶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강일원이 군 생활 동안 어디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산 땅 위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한쪽에 평상을 놓았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정숙은 평상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강일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일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멀리 마을 회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 사흘째 되는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이장이 직접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이장의 이름은 윤만석, 나이 68, 이 마을에서 3선째 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좋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환영회에는 마을 사람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청년회장이라는 사람도 인사를 왔습니다. 이름은 박상준, 45살. 이장의 사위뻘 후배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윤만석이 일어나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외지 사람도 식구처럼 모십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한정숙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강일원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일원은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환영회에 모인 20명 중 부부와 눈을 똑바로 마주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마을 회관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회관 안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이장 윤만석이 박상준의 어깨를 잡고 무언가 짧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준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강일원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아두었습니다. 이사 2주째 한정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보, 마을 단체방에서 내가 빠진 것 같은데요. 부녀회장이 환영회 다음날 부부를 단체방에 초대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보니 그 방이 없었습니다. 실수로 빠졌나 싶어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녀회장은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게 단체방을 새로 팠어요. 옛날 방에 너무 광고가 많이 와서요. 한정숙은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 단체방으로 초대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숙이 강일원에게 그 일을 전했습니다.
강일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정숙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일단 한 번 보고 한 번 더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일주일 뒤 강일원은 마을 농기계 보관소에 갔습니다. 텃밭에 쓸 작은 경운기를 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보관소 관리인은 박상준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강일원이 신청서를 내자 관리인은 한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게요. 지금 다 고장 나서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강일원이 보관소 안을 슬쩍 봤습니다. 경운기 3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중 2대는 바퀴에 흙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강일원은 알겠다고 답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그의 등 뒤로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그는 보지 않고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2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여보, 경운기 빌렸어요? 못 빌렸어. 다 고장 났다고. 한정숙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더 보자는 것이 부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한정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멀리 도랑을 봤습니다. 부부 땅과 옆집 땅 사이로 흐르던 작은 수로였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부부 땅 쪽 입구가 큰 돌과 흙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막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에 강일원이 와서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 윤만석을 찾아갔습니다. 윤만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어제 비 와서 흙이 흘러내린 모양이지요. 우리 청년회 애들 시켜서 치워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사람들은 사흘 뒤에 왔습니다. 그동안 부부 텃밭의 어린 모종 절반이 말라 죽었습니다. 청년회장 박상준이 직접 와서 사과했습니다. 바빠서 늦었습니다. 다음부터 잘 보겠습니다. 한정숙이 모종 죽은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사야 하는데요. 박상준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답했습니다. 그건 자연재해니까요. 박상준의 얼굴에 미세한 웃음이 한번 스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을 정도의 미세한 웃음이었습니다. 강일원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박상준이 돌아간 뒤 한정숙이 강일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일부러 그런 거 맞죠? 강일원이 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모르는 척해야 해. 한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그런 말투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번째 단계였습니다.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일원은 마을 산책길에 면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게시판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사업 보조금 신청 명단이었습니다. 강일원은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쩐지 발이 멈췄습니다. 명단 가운데 어디쯤에 자기들 부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일원, 한정숙, 세터마을 공동농기계 창고 신축사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류상 부부는 이 사업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부부 외에 마을 사람 여럿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사업비 총 1억 2천만 원. 강일원은 그 액수를 2번 다시 받습니다. 그런 사업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습니다. 강일원은 게시판을 한 번 보고 2번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했습니다. 서류번호, 사업명, 신청일자, 가담명의자 명단까지 35년간 훈련된 머리였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침실에서 강일원은 한정숙에게 처음으로 마을 지도를 그려 보였습니다. 이불 위에 손가락으로 점을 찍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장 윤만석, 청년회장 박상준, 농기계 보관소 관리인, 면사무소에 누군가 한 사람. 이렇게 넷이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없어. 그러나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지. 그것이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도장 도용은 텃세를 넘어선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강일원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한정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숙의 무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녀의 부인들과 천천히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가는 길에 인사를 건네고 마을 회관 청소 봉사에 자청해서 나갔습니다. 부인들 중 누구는 그녀를 살짝 피했고, 누구는 모르는 척 받아줬고, 누구는 마지못해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정숙은 그 미세한 차이를 다 봤습니다. 30년간 초등학생들의 표정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른도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한정숙이 알아낸 것이 있었습니다. 부녀의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장 부인 쪽 5명은 부부에게 노골적으로 차가웠고, 동서벌되는 노씨 부인 쪽 3명은 차갑지는 않았으나 말을 아꼈습니다. 그중 노씨 부인 본인은 한정숙을 만나면 늘 시선을 한 박자 늦게 거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노씨 부인이 한정숙의 장바구니에 든 두부를 보더니 짧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정숙 씨, 우리 마을은 들어와서 오래 사는 집이 별로 없어요. 한정숙이 그 말을 강일원에게 전했습니다. 강일원이 한참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노씨라는 분이 우리 쪽 약한 골이야. 부인이 먼저 양심에 짓눌리고 있는 사람 같군. 10월 말 부부 마당에 죽은 까마귀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던져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까마귀의 목이 꺾여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일원이 비닐장갑을 끼고 까마귀를 치웠습니다.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장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왜 신고 안 해요? 강일원이 답했습니다.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숨어. 까마귀 하나 던진 사람을 잡아봤자 뒤에 있는 5명은 안 잡히지. 지금은 그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해. 한정숙이 그날 밤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3일 뒤 마당에 죽은 닭 한 마리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침실 창문 바로 아래였습니다. 닭의 머리가 창문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배치였습니다. 한정숙이 마침내 강일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강일원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한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생길 거야. 한 번은 더.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될 거야. 한정숙은 그 말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일원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기에 그녀도 떨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5번째 단계였습니다. 11월 첫 주 부부집 진입로에 굴착기가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그날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길 한가운데가 깊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차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 한 사람이 옆에 서 있다가 부부에게 와서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측량 오류였답니다. 이 길이 마을 공동도로로 등록되어 있어서 정비 작업이 들어왔는데 위치가 잘못 표시됐답니다. 내일까지는 메워드리겠습니다. 강일원은 그 직원의 명찰을 받습니다. 면사무소 농정과 김영규. 직원이 돌아간 뒤 한정숙이 강일원에게 다가섰습니다. 여보, 저 사람
부녀회 모임 때 이장 부인이 자기 동생이 면사무소에 있다고 했어요. 이름이 영규라고. 강일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마지막 점이 찍혔습니다. 이장 윤만석, 이장 처남 김영규, 면사무소 농정과, 청년회장 박상준, 행동대, 농기계 보관소 관리인은 박상준 동생. 5명 모두가 한 가지 일에 필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보조금을 외지인 명의로 신청해서 사업비를 빼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6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안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일원이 이불 위에 손가락으로 5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잇고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보조금은 면사무소를 통해 지급되지. 신청자 명의가 필요한데 마을 사람 명의는 들통나기 쉬우니 외지인 명의를 쓰는 거야. 그 외지인이 도장 도용된 줄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정숙이 답했습니다. 마을에서 못 살게 만들어서 떠나게 해야지요. 그렇지. 우리 전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한정숙이 부녀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4년 전 한 부부가 1년 만에 나갔고 3년 전 한 노부부가 반년 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안 맞아서라고 했답니다. 한정숙이 강일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떠나야 하나요? 우리는 떠나지 않아. 그러나 신고도 하지 않을 거야. 신고하면 윤만석 한 사람만 잡혀. 나머지 넷은 다 빠져나가서 다른 마을 다른 외지인을 또 노릴 거야. 그러니 5이 다 무너지게 해야 해. 그러려면 안에서 무너져야 하지. 한정숙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일원이 무엇을 할지는 곧 보게 됐습니다. 강일원은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강일원이 가진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면사무소 게시판의 명단과 부녀의 분위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통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강일원을 그것까지 아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 참모의 일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진 정보로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이 자기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것.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안방을 흔들었습니다. 한정숙이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일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실 창문 한 짝이 깨져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이 방 안에 굴러 들어와 있었습니다. 강일원이 한정숙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불은 켜지 마. 그러고 나서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더 흘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강일원이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벽 쪽에 빨간 페인트로 큼지막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가라.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강일원은 한참을 그 글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잠옷 차림으로 마당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페인트 글자를 봤습니다. 30년간 학교 앞에서 학부모들에게 웃어주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는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강일원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가 한정숙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한정숙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강일원이 답했습니다. 내가 35년간 했던 일이 있지. 이제 그걸 한번 쓸 때군. 그것이 7번째 단계였습니다. 임계점이었습니다. 부부의 침실에 돌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음 단계가 부부의 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7시 강일원은 평소 산책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슈퍼가 있었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 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 윤만석의 동서
노 씨였습니다. 한정숙이 부녀회에서 본 그 약한 고리. 노 씨는 평상 위에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놓고 멍하니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술이었습니다. 강일원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미 양심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일원이 슈퍼에 들어가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나오면서 노 씨 옆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강일원은 노 씨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길 쪽에 두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노 어르신, 따님 시집 잘 보내셨다지요? 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일원이 한 박자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 사람 일이지요. 누가 신청했는지, 누가 받았는지, 누구 통장으로 갔는지. 노 씨의 막걸리 잔이 평상 위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강일원이 다시 한 박자를 두었습니다. 이번 박자는 길었습니다. 면사무소 게시판에 다 나와 있더이다. 노 씨의 손이 막걸리 잔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강일원이 마지막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세 분 통장으로 들어간 게 적지 않더군요. 어르신 통장도 그 중에 있고. 노 씨가 처음으로 강일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강일원은 그 시선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길 쪽에 있었습니다. 강일원이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가볍게 갑니다. 강일원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평상을 떠났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한 모를 들고 그냥 걸었습니다. 노 씨는 평상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잔 안에서 무엇인가가 한번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노 씨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일원이 한 일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노 씨에게 신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첫째, 누군가가 보고 있다. 둘째, 그 누군가가 통장 흐름까지 아는 것 같다. 강일원은 사실 통장 흐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노 씨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양심에 짓눌린 사람은 자기 약점을 모두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법이었습니다. 정보 참모의 일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적의 머리에 의심을 하나 심어놓고 물러나는 것. 강일원은 그날 집에 돌아와 한정숙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 알 심어 놓았어. 이제 기다리면 될 거야. 한정숙이 두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녁상에 두부조림이 올랐습니다. 강일원은 평소처럼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일주일 뒤 마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움직인 것은 노 씨였습니다. 그는 강일원이 떠나간 평상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강일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가볍게 갑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 말의 무게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 말이 자기를 향한 권유였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강일원이 통장 흐름까지 안다면,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군청까지 갈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강일원은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 노 씨가 답을 찾지 못한 동안 그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강일원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강일원이 다른 사람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 신고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처벌을 가장 가볍게 받는다면, 그것이 강일원의 한마디였습니다. 노 씨는 사흘째 되는 날 군청 감사실에 익명 제보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실제 흐름과 통장 번호와 가담자 명단을 모두 적어냈습니다. 자수 감경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노 씨가 군청에 다녀온 그 저녁,
윤만석이 노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노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윤만석이 노 씨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노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카르텔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노 씨가 제보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면사무소 뒤편 주차장에 검은 그림자 둘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청년회장 박상준이었습니다. 김영규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었지. 김영규가 박상준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내가 왜 불어? 내가 불면 내가 먼저 죽어. 박상준이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야? 노 씨야. 어제 평상에서 누가 그 양반한테 한마디 했다더라. 박상준이 그제야 손을 거뒀습니다. 누구? 새로 들어온 그 영감. 강뭐라는 그 영감이 뭘 알아? 통장 흐름까지 안다더라. 박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장은 누가 알려줬는데? 노 씨가 알려줬을 리는 없잖아. 김영규가 한 박자 늦게 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박상준이 김영규를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영규도 박상준을 노려봤습니다. 같은 의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박상준은 윤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만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박상준이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박상준은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이 영감이 먼저 잘났구나. 강일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한마디가 그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보참모의 일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적의 머릿속에서 적이 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노 씨의 제보 다음 주 면사무소 김영규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 다음 주 청년회장 박상준이 자기 집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박상준의 동생인 농기계 보관소 관리인은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장 윤만석은 보름째 마을 회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시장에서 노 씨 부인을 마주쳤습니다. 노 씨 부인이 처음으로 한정숙에게 정면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정숙 씨, 우리 그이가 댁의 바깥 어른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한정숙이 답했습니다. 저희 그이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한마디를 했고 그것이 끝이어야 했습니다. 두 번 만나면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되면 정보참모가 아니라 협상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일원은 협상가가 아니었습니다. 12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일원이 마당에서 마늘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이장 윤만석이었습니다. 그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일원은 마늘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만석이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한 번만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강일원이 그제야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님, 저는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윤만석이 한 박자 늦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드릴 일도 없습니다. 군청에서 부르거든 가서 말씀하실 것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만석은 한참을 더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강일원은 끝까지 마늘만 다듬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윤만석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누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그가 대문 앞 평상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으시고 한 번만. 강일원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잘못한 건 압니다. 그러나 제 식구가 다 같이 망합니다. 손주까지 망합니다. 강일원이 그제야 마늘 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윤만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마당 끝에 모종에 둔 채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장님 손주 걱정하실 거였으면 4년 전에 떠난 그 부부 손주도 걱정하셨어야 합니다. 윤만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집어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봉투는 평상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흘 뒤 윤만석이 사람을 보내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본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만석은 그 후로 부부 집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이 그날 저녁 강일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봉투 안에 얼마나 들어 있었을까요? 강일원이 답했습니다. 세지 않았어. 셀 일이 아니지. 한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남편이 군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2월 말 군청 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장 윤만석은 해임되고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면사무소 김영규는 파면됐습니다. 박상준은 수사기관에 송치됐습니다. 박상준 동생은 잠적했습니다. 노 씨는 자수감경을 받아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5명이 다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이 외지인을 노려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 4년이었습니다. 부부 이전에 떠났던 2가구의 명의로 신청된 사업도 모두 다시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 이장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부부는 처음으로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관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장 부인 쪽 5명이 앞줄에서 뒷줄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노 씨 부인 쪽 3명이 가운데 쪽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 이장으로 노 씨네 큰아들이 선출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가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일 좀 도와주십시오. 마을 자문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강일원이 답했습니다. 제가 단단하게 해드릴 일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을 사람들이 하실 일이지요. 새 이장이 더 권하지 않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부부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한 사람이 부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청년회장 박상준이었습니다. 평소 어깨를 펴고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깨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시선이 길바닥에 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는 한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길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지나가는 부부에게 길을 내주는 자세였습니다. 한정숙도 강일원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그가 비켜선 길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박상준은 부부가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숙이 두부를 사고 나오면서 강일원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어깨가 작아졌네요. 강일원이 답했습니다. 길을 내주는 사람의 어깨는 원래 그렇지. 한정숙이 잠시 두부 봉지를 들고 있다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마당에 돌 던진 사람이 저 사람일까요?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이 다시는 우리 쪽을 보지 않을 테니. 4월이 됐습니다. 강일원과 한정숙은 마당의 평상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로 깐 진입로 위로 햇볕이 따뜻하게 떨어졌습니다. 한정숙이 강일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환영회 첫날부터 짐작했어. 20명이 모였는데 우리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한정숙이 한참 차를 들고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5사람이 다 무너졌잖아요. 내가 35년간 했던 일이야.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적이 자기 동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지. 다만 이번엔 마을이었을 뿐이야.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남편이 군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마당 끝에 어린 모종이 흔들렸습니다. 한정숙이 모종 쪽을 보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콩도 좀 심어봐요. 그럽시다. 강일원은 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두부 한 모를 샀고 단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일주일 만에 마을 하나의 카르텔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보 참모의 일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의심한 알을 심어놓고 그 의심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일. 부부는 그 마당에서 늙어갔습니다. 봄에는 모종을 심었고 가을에는 마늘을 다듬었습니다. 노 씨 부인은 그 후로 한정숙에게 늘 정면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을에 다시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은 한 사람이 두부 한 모를 사는 길에 만든 평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해 가을 어느 아침 강일원은 다시 그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슈퍼에 들어가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두부였습니다. 한정숙이 부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상에 두부조림이 올랐습니다. 부부는 평소처럼 한 그릇씩을 비웠습니다. 정보 참모의 일이라는 것은 끝나고 나면 다시 그냥 두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